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화산연구단 신입 직원 박이슬입니다. 저는 오늘 화산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진 활동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추가적으로 화산이 분화하면서 발생하는 공중 음파를 이용한 연구 사례 또한 간단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웹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이전 발표들을 보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구조 지질 분야, 단층 분야, 구조 지진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내용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가볍게 들어주시고, 이런 연구 분야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화산 지역을 연구하시거나 화산 주변 지역을 연구하실 때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화산 지진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지자연에서 연구생 분들과 비슷하게 어느 대학교 학생이지만 지자연에서 공부하고 있듯이 저는 뉴질랜드 정부 연구기관인 지사이언스에 있는 화산 팀에서 실질적으로 활화산을 감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진동 308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화산 관련해서 혹은 뉴질랜드 생활, 뉴질랜드 유학 관련돼서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저랑 커피 한잔 하시면 한잔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단층을 연구하시면 주로 텍토닉 얼스케이크스, 즉 구조 지진을 더 많이 접하실 텐데요. 가끔 슬립 이벤트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나오는 non-volcanic earthquakes 또는 non-volcanic tremor 등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반대로 volcanic earthquakes, 화산 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산 지진은 쉽게 화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산 지진의 발생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그마 기원은 판경계인지 판내부 화산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까지 여러 마그마 기원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그마 기원 가설들은 오늘 스킵하고요. 화산 하부에 멘틀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어 크러스트의 멘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집적된 이런 마그마 방이 있고요. 즉, 이 로어 크러스탈 마그마 챔버가 있고,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상승하면서 딥 로우 프리퀀시 볼케닉 얼스케이크스 또는 딥 볼케닉 트레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어사이스믹 존은 딥 시스템과 쉘로 시스템을 나누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커먼한 화산 지진은 바로 이 쉘로한 쪽에서 쉘로한 깊이에서 발생이 하게 됩니다. 이 쉘로한 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어퍼 크러스탈 마그마 챔버가 위치한 플라스틱 존과 많이 연구하시는 이 단층이 존재하는 브리틀 존이 있고요. 이 두 존을 나누는 트랜지션 존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는 거겠죠? 아마도? 예, 잘 보입니다. 네, 이 트랜지션 존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 존은 볼케닉 플루이드를 못 나가게,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주입이 되면 이 트랜지션 존에 럽처를 시킬 만큼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을 때 이 트랜지션 존이 어보드하게 되고 그런 마그마 변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체인지가 바로 볼케닉 텍토닉이라고 부르는 BT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마그마가 계속 주입이 되고 이로써 이 브리틀 존에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 변화의 영향이 멀리까지 퍼져 나가서 화산 하부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단층을 활성화시켜서 디스탈 텍토닉 얼스케이크스 또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볼케닉 텍토닉 이벤트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런 텍토닉 이벤트랑 달리 메인샷, F사샷 그런 시퀀스를 보이지 않고요. 수험의 형태로 주로 발생을 하고 가장 큰 규모의 BT 이벤트와 작은 규모의 BT 이벤트 사이의 그 규모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계속 주입이 되면
결국에는 트랜지션 존을 깨트리게 되고 위와 아래 존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반응하는 이 디플루이드가 반응으로 이 디플루이드가 디프레셔라이제이션 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일링이 되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low frequency volcanic earthquakes가 발생되게 됩니다. 마그마는 주입되고 멈추고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마그마가 주입이 잠시 멈추면 이 트랜지션 존이 다시 빠르게 리슬링 되고 만들어졌던 이 베이퍼 존이 점차적으로 위로 상승하게 돼서 어퍼모스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또 주입이 되면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더 쉽게 트랜지션 존이 쉽게 깨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BT나 low frequency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화산 더 가까이에 프록시마한 BT 그리고 샬로한 쪽에 low frequency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최상부층에 있던 오버랜 락을 럽처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증기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증기 폭발은 볼케닉 트레머라고 불리는 계속적인 지진을 동반할 때도 많습니다. 이후에 이 마그마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km, 2km 이런 깊이까지 도달을 하면 볼케닉 텍토닉과 로우 프리퀀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earthquakes가 이레귤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분화가 다가오게 되면 이 파형의 모양, 크기 그리고 이런 주기들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그마릭 이룹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장기간 동안 활동이 없던 화산이 다시 재활동을 시작할 때를 굉장히 일반화시킨 그런 모델이고요. 실제로 자연 현상은 이렇게 단순하게 일반화된 형태로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형태로만 발생된다면 화산 분화 예측이 당연히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활발하지 않거나 하는 지역은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조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들이 많죠. 지진학적으로 화산 연구를 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화산 지진을 이용해서 화산 활동 또는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산 하부의 마그마방 존재 여부,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진파의 속도 구조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중음파를 이용한 화산 연구에서는 주로 20Hz 이하인 인프라사운드 시그널을 이용합니다. 지진파에 비해서 거리에 따른 감쇄 영향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에서 분화하는 그런 화산 분화를 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자료를 이용해서도 러시아의 화산 분화를 관측한 연구 사례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로빈 마토자의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어쿠스틱 센서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다면 주로 지진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 이벤트 하나하나가 지진 자료만 있다면 볼케닉 익스플로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사운드 자료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공기 중으로 분출되는 그런 에너지만을 기록하게 돼서 지진 자료가 갖는 이런 해석의 애매성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들이 여러 개 어레이로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쿠스틱 소스 포지션, 즉 분화구 위치, 분화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속도구조 연구는 제가 석사과정, 강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동안 잠시 진행했던 건데요. 뉴질랜드 활화산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신함수 역산의 결과로 원디 속도 모델,
이런 원디 속도 모델을 추정을 했고, 이 모델에서 화산 하부, 정확히 말하면 관측소, 지진 관측소 하부겠죠. 그 관측소 하부의 모면의 깊이, 그리고 그 마그마 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속도층의 깊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진계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제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2D 자료나 아니면 2D 속도 모델이나 3D 속도 모델로 마그마 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산 지진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로세싱 플로우를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분화와 관련된 지진을 찾아서 그런 RSKX의 그 지진도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화산의 크로스 섹션인 컨셉션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화산 지진 감지, 분류, 위치 결정, 그리고 해석, 통합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지진계가 얼마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이즈가 심한 관측소에서는 당연히 화산 지진이 디텍션 되지 못하고요. 화산 지진의 가장 큰 특성상 지진 규모가 생각하시는 규모보다 더 작거든요. 뭐 매그니튜드 1, 뭐 2보다 작을 때가 많기 때문에 지진계가 우선 볼케닉 벤트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야 화산 지진이 감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디텍션이 가능해야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치 결정, 이 분야는 정말 지진계가 많고 모든 방향으로의 커버리지가 좋아야지만 결정되는 그 지진의 위치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화산 지역들이 지진계가 없는 지역도 많고 또 지진계가 단 한 대 이렇게 설치된 것도 많아서요. 위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들, 다른 화산 활동들과 통합 분석. 이것은 뭐 가스 변화가 있거나 뭐 인사, GNSS 등을 통한 지반 변이를 측정하거나 분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관측됐어야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화산을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한계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세 곳의 활화산에서 저주파 화산 지진, 그리고 초저주파 화산 지진, 그리고 볼케닉 트레머를 연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진 타입 모두 화산 유체 이동과 관련된 화산 지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하고 온 마지막 연구에서는 미국에 계신 그 공중음파 전문가분과 연이 닿아서 공중음파를 이용한 연구도 잠시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둘 다 장기간 발생한 화산 지진을 감지 분류해서 감지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진 자료를 이용해서 감지 분류하는 연구는 향후 발생할 화산 지진을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화산 불안이나 분화와의 관계성이 있다면 분화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산에서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갑자기 화산 지진의 발생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저주파 화산 지진의 발생이 우세하게 발생했습니다. 저주파 화산 지진의 발생은 화산 분화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화산 경보 레벨이 증가하고 또 많은 화산학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는 이 연구기간 동안 기록된 자료에서 8개의 서로 다른 저주파 화산 지진을 분류했고 또 소스 변화를 의미하는 이 주파수 변화 분석 그리고 소스 변화가 슬로우한지 패스트한지 또 지진 타입이 하나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모달한 프로세스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이브폼 패턴을 분석하고 또 외부적인 요인, 즉 시즈널 베리에이션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상 자료를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5년부터 10년까지 지진 활동이 이 딥한 쪽에서 발생하는 가스 플럭스, 히트 플럭스의 변화, 그리고
그 셜로원 쪽에서 발생하는 그 스노우가 녹아서 밑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트리거가 되는 이런 상호작용으로 2005년부터 10년까지 이 화산에서 성화 활동이 발생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떠나기 전에 최근까지 기록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다시 감지해서 분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활동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산에서는 조금 더 장기간 자료를 이용해서 감지하고 분류했습니다. 이 화산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고 있는 활화산이고요. 이 화산에서 연구 기간 동안 2번의 화산 불안 활동과 7번의 분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기간 동안 2개의 타입의 Very Long Period Volcanic Earthquakes라고 불리는 초저주파 화산 지진을 찾았고요. 이 2개의 타입이 가장 우세하다는 것을 찾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타입이 이 빨간색이요. 이 하나의 타입이 unrest, 화산 불안이 시작될 때 스웜의 형태로 발생됐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후 약 1년 후에 첫 번째 화산 분화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찾은 이 지진 파형이 실제로 이 뉴질랜드 활화산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지진계 하나가 고장이 나서 지진계가 고쳐지는 대로 다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연구는 이 바누아투의 활화산 중 하나인 엠바이 화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GNS 사이언스랑 바누아투 BMGD라고 불리는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한 임시 지진 스테이션, 공중음파 스테이션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임시 스테이션이기도 했고 이 스테이션을 설치한 초반에 이 섬이 분화가 크게 나면서 접근이 쉽지 않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록 문제가 있었지만 지진계와 음파 센서를 고칠 수가 없었고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프리리미너리 결과를 포함하게 되었고요. 제 연구 논문에서. 또한 특별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화산 지진 공중 음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 방법들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을 기록한 화산 지진 연구, 공중 음파 연구가 처음으로 실시된 거라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조금 많지만 다 스킵하고요. 주요 내용들만 보면 화산 분화와 관련한 인프라사운드 시그널은 모든 관측소에서 동일한 파형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징들은 윈드 노이즈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분화마다 파형의 모양은 다르고요. 이 동일한 파형을 기록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분화가 이 싱글 벤트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이 위치에서 동일한 파형을 갖는 이벤트를 감지해서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분화들을 감지했습니다. 이전에 보고됐던 분화는 이 빨간색, 5개의 빨간색 버티컬 라인이고요. 저는 이후에 이런 동일한 파형들을 감지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약 4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분화를 추가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또한 이 분화와 관련돼서 seismic location, 즉 볼케닉 트레머의 위치가 변화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이를 확인을 해서 분화 예측에 이용하기 위해서 볼케닉 트레머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에 좀 문제가 많아서요. 이 지진계만을 사용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로케이션이 아니라 벤트 하부의 상대적인 깊이 추정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진파 속도와 감쇄 정도를 가정했을 때 분화 활동과 관련된 볼케닉 트레머는 표면부터
약 15km 깊이까지의 볼케닉 시스템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이 결과가 이 지역에서 암석학적으로 연구한 마그마 오리진의 깊이와 잘 일치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제는 한국재질자원연구원에서 국내 화산 지역인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백두산을 연구할 예정이고요. 하고 있던 뉴질랜드 활화산, 바누아투 활화산 연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좀 많아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볼케닉 텍토닉 얼스케이크는 많이 다뤄보질 않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깊게 연구하고 싶고, 또 화산 활동이 주변 단층을 활성화시키는 사례 연구, 그리고 반대로 단층 활동으로 유발된 화산 분화, 화산 활동,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